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라고 나와 있네요. 입문서로는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법 공부를 하면서 법서를 딱 받으시면, 기본서를 받으시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본격적인 법률 용어가 이거예요.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거. 법률관계, 이 단어예요. 법률관계가 뭐냐? 법률관계, 법의 규율을 받는 관계,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의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법률관계 말고 다른 관계도 있나? 있지. 다른 관계들은 이제 단순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는 뭐냐면은 강제성이 없는 규범, 도덕, 관습, 종교 등에서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있고 법률관계도 있어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관계,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관계, 친구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내는 관계, 이런 관계들은 인간관계, 강제성이 없는 관계고, 법률관계는 특징이 뭐냐면은 법의 힘의 가장 특징이 뭐죠? 강제성이죠. 강제적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법률관계하고 인간관계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관계, 매도인이 매수인하고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대금을 지급하고 하는 관계, 이거 문제가 생기면 이게 도덕이나 윤리, 관습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법이 개입할 문제잖아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관계, 법률 관계.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관계, 이것도 법률 관계죠. 이게 무슨 도덕이나 윤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률 관계예요. 법률 관계. 근데 이 법률 관계의 특징이 뭐냐면은, 법률 관계는 딱 법이 개입하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 법이라는 이 강제성이 있는 규범이 딱 개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 명은 웃고 한 명은 우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승패가 나눠지는 거니까, 법률관계는. 자, 법률관계는 특징이 뭐냐면 법에 의해서 누군가는 보호를 받게 되죠. 보호를 받아서 이렇게 웃죠.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자가 있고, 또 한 명은 법에 의해서 구속받는 자가 생겨요. 이거는 울상을 짓겠지.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쇠고랑을 찼다라고 하는 그 인신 구속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내가 그걸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것, 또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 것, 그런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의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이 개입되면 둘 다 웃을 수는 없어요. 소송에 딱 들어갔는데 원고하고 피고가 소송을 해서 싸웠는데 결론을 지었는데 원고도 웃고 피고도 웃고 그런 경우는 없지. 한쪽이 웃으면 한쪽은 울 수밖에 없는. 둘 다 웃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패소한 쪽에서 실성을 한 거지. 그래서 충격받아 실성을 해가지고 미쳐서 웃는 거, 그 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지위가 양분이 되거든요. 이때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자의 지위를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자의 지위, 권리. 법에 의해서 구속받는 자의 지위를 의무라고 하지. 그게 이런 얘기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법이 개입하면 그 두 사람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법률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권리와 의무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관계하고 권리 의무 관계는 동의어인 거야, 동의어. 라고 할 수 있고, 또 따지고 보면 이 권리라는 애하고 이 의무 있죠. 이 의무가 서로 상응하는 거야. 서로 호응한다? 뭔 소리냐?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동전이 딱 있어요. 권리라고 적혀 있었어, 앞면에. 나는 이게 권리인 줄 알았지. 뒷면을 딱 돌려보니까 의무라고 적혀 있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한 가지 현상을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입장에서는 권리인 것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의무이고, 또 거꾸로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는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두 번 쓸 필요 있냐. 그래서 하나를 지워버리고 권리, 본위, 사상, 권리 위주로 사상하는 게 뭐 보통 주류니까 권리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동의어예요. 법률관계 이퀄, 권리 의무 관계 이퀄, 권리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법률관계 두 가지 샘플을 가져왔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매매 계약을 했어. 일단 이제 매매가 뭔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매매의 뜻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제가 각주, 아직 법전이 여러분들한테 없어서 제가 각주로 처리해 왔거든요. 네. 매매의 의,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정의를 얘기해요. 매매가 무엇이냐? 매매는 계약인데,
어떤 계약이냐면 당사자 일방은 한쪽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오늘 이전도 먼저 배우세요. 이전의 정확한 뜻도 배우세요. 이전하고 설정하고 다르거든요.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한다는 것은 그 의사를 표시했다는 건데,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이게 매매예요. 한쪽은 재산권 이전을 약속하고 다른 쪽은 대금 지급을 약속해서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게 바로 매매이고, 매매가 성립이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매도인, 재산권 이전을 약속한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그래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내가 이전해 주겠다고 하는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하여야 한다는 게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재산권 이전, 권리 이전 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매매예요. 다시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올라가 보면,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어. 갑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했고, 물은 대금을 3억 원을 주겠다고 약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기기 시작해요. 소유권 이전을 제대로 안 해주네, 갑이. 약속한 날짜에 등기소로도 안 주고. 그러면 을은 강제, 국가를 통해서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 받아올 방법이 있느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이 개입하는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안 해주면 소유권 이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니까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매매 계약을 해놓고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지. 해줘야 될 구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에 의무가 생기는 거죠. 얘는 구속받는 거니까. 예,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리고, 소유권 이전 받을 권리이고,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이죠. 동전에 앞뒤면. 또 반대로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 문제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강제로 돈을 받을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대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보호를 받으니까 매도인이 권리를 가지게 되고, 매수인은 강제로 줘야 되니까 구속받게 되는 거니까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대금 지급받을 권리,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라는 거죠. 보세요. 권리와 의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잡으셔야 되냐면, 어떤 개념을 잡으셔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과연 매도인하고 매수인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의무가 발생하느냐, 누가 권리를 취득하고 누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딱 던지면 이 그림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의무자가 되는 걸까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 누가 의무자가 되냐면 둘 다.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자가 되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누가 권리를 가지게 되죠? 둘 다. 매도인은 대금 지급받을 권리,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해줄 권리.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매매 계약을 이렇게 표현해요.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쌍무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쌍무계약의 이 무자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의무를 얘기하는 거지. 쌍은요, 쌍방을 얘기하는 거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쌍방이 둘 다 각자 의무를 부담하고, 그 양 의무 사이에 서로 give and take, 대가 관계가 있을 때 이런 매매 계약 같은 것을 쌍무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 누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요. 이렇게 돼요. 둘 다요. 누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둘 다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관계도 법률 관계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안 해줘요. 그러면 소송을 걸어서 강제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으니까 법적 보호를 받으니까 손해배상 받을 권리, 손해배상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이쪽은 양쪽 다에게 권리가 생기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고, 피해자에게는 권리가 생기고 가해자에게는 의무만 생기는 관계이네요. 뭐 그렇습니다. 여기랑 살짝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보셨죠? 네,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요. 권리를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권리. 자,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의 법적 지위를 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약간 더, 조금 더 본격적으로 권리를 정의하는 것을 배워볼게요. 권리가 뭐냐? 권리가 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권리는 이거야, 저거야, 온갖 얘기들을 하는데 가장 통설적인 견해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자, 조금만 더 올릴게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말해요. 핵심 개념은 권리는 어떤 이익을 누리기 위한 거다. 두 번째는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이다. 힘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권리는 법이 인정한 힘이다. 라고 해서 법력이라고, 권리 법력설이라고 하는 게 통설적 입장인데요. 법에 의해서 주어졌다. 이 법이라는 규범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도덕윤리하고 다른 점이 강제할 수 있다는 거였죠. 강제는 어떻게 강제한다고요? 국가를 통한 강제, 두 단계로 소송과 집행이죠. 그래서 권리라는 것을 좀 현실적으로 아주 정의를 내리면 소송과 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하지. 소송과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합니다.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권리를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분류. 권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해요. 권리는 힘을 행사를 하는 거죠. 왜? 어떤 이익을 누리려고. 근데 그 이익이 어떤 이익이냐, 그 이익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분류한 거예요.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 이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재산권, 비재산권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나누고, 그 다음에 힘이라 그랬잖아요. 힘이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기 힘의 작용 방식에 따라서 권리를 나누는데, 이때는 네 가지예요. 자, 권리라는 힘은 작동 방식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배하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대상을 지배하는 권리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청구권하고 항변권은 대응하는 건데, 청구를 받았을 때 나 못해, 이행 못해 라고 거절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항변이라고 그래요. 자, 항변의 뜻은 뭐냐면요, 이행 거절이에요. 이행을 거절하는 거지. 상대방이 나한테 뭘 이행하라고 청구했는데 나 못해, 안 해줘, 이렇게 거절하는 거.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되거든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 뭐 여러 가지, 최고 검색의 항변권, 뭐 여러 가지 항변권들이 있어요. 이거를 항변권이라 하고, 그 다음에 형성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형성권의 핵심 개념은 뭐냐, 이거죠.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인 의사표시요. 반대 개념은 뭐냐면은 합의예요.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는 걸 합의라 그러고, 합의 필요 없고 나 혼자 내 뜻대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권리는 지배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 항변하는 권리, 형성시키는 권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 이 입문 과정인 이 개념 이해 과정에서는 요거 두 가지는 안 다룰 거예요. 요거는 차츰차츰 하셔야 되고, 우리 이 개념 이해 강의에서는 요 두 가지를 좀, 지배권, 청구권, 물권, 채권하고 관계돼서 이 개념을 살필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힘이 작동하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 바운드리에 따라서, 이 힘이 어디까지 뻗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온 우주에 막 다 뻗쳐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있어요. 절대권이라 그래요. 절대권. 그 다음에 아무한테나 붙잡고 행사하면 미쳤다는 소리 듣는 권리가 있어요. 딱 누군가에게만 행사가 되지. 딱 그 사람에게만. 그 외의 사람에게는 그 힘을 못 부리는 권리가 있어요. 상대권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 밑에 다 물권, 채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입문 과정인 개념이해 강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요 물권, 채권 감각 좀 익히는 거예요. 물권, 채권의 감만, 그게 그런 거구나라고 감만 좀 익히고 들어가도 정말 대성공이에요. 정말. 왜냐면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을 1년 공부해서 시험을 치신 분들, 그것도 합격하신 분들도 심지어 물권, 채권의 정확한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권, 채권. 그러니까 물권하고 채권은 둘 다 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이고, 물권은 지배하는 권리고 채권은 청구하는 권리예요. 작용 방식이 완전 달라요. 물권은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고,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하는 상대적 권리야. 아무한테나 행사 못해, 채권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제가 쭉 설명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그게
그게 구체적으로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재산권하고 자, 비재산권 이렇게요. 쭉 밑에 한번 보여드릴까? 안 중요한데 이 비재산권은 인격권, 가족권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전혀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중요하지 않아.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우리는 재산권을 공부하게 되는데 재산권이 뭐냐? 재산권은 자 다시 권리는 어떤 힘이죠. 그 힘을 행사를 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익이 어떤 이익이냐? 그 이익이 그 내용인 이익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돈 되는 거죠. 돈 되는 거예요. 가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재산권이에요. 대표적인 재산권이 두 가지인데 재산권의 양대축 물권과 채권입니다. 물권, 채권. 물론 물권, 채권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뭐 특허권, 실용신앙권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권리들도 있어요. 무채재산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됐어.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별로 아니고 물권하고 채권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물권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아까 물권은 작동 방식이 지배라고 했잖아요. 뭘 지배하느냐?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물권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런 거 들어보셨나? 소유권 들어보셨지?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네요. 소유권, 전세권 들어보셨지? 저당권 이런 것들이 물권이에요. 우리 물권 제2편 물권편에는 물권이 8가지가 나와 있어요. 8가지 물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은 뭐냐? 채권은 특정인을 채권자라 그래요. 다른 특정인 채무자라 그래요. 일정한 행위, 급부라 그래요. 그 행위를 채무자가 해야 될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예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물권은 작동 방식이 지배라 그랬죠. 채권은 작동 방식이 청구라 그랬죠. 지배하는 방식이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돈 줘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대금 지급 청구권 이거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넘겨줘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런 것들이 채권입니다. 자, 먼저 물권부터 다시 올라가서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지배하는 권리다. 자, 물권 여기 제가 지금 그림으로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자기 물건들이 있죠. 토지, 건물, 자동차, 시계, 가방 다 물건들이야. 물건이 뭐냐? 다 세상에 있는 거 다 everything 다 물건이에요.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물건이에요. 형체가 있건 없건 다 물건인데 이 물건을 지배한다. 지배한다는 거의 뜻이 뭐냐면 지배는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걸 말해요.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통칭해서 지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소유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물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건물 짓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자기 토지니까. 그 다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낸다는 것은 그 물건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건데 예를 들면 갑이 이 토지를 누구한테 빌려주고 임대를 해주고 차임을 받을 수 있잖아. 지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수익이죠. 그 다음에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거.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를 그런 권리를 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권이 8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8가지 물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8가지냐? 왜 8가지냐면 일단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요. 완벽하게 있고 또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딱 나눠서 2대1로 나눠 가지고요. 어떤 물건들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은 할 수 있는데 처분은 못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을 사용의 용자와 수익의 익자를 따서 용익 물건이라고 해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또 어떤 물건은 사용 수익은 못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은 못하는데 처분만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담보물건이라고 하는데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3개, 여기 3개, 그 다음에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거 소유권이라는 게 있죠. 완전한 물건.
그럼 총 7개. 그 다음에 플러스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요. 점유권이라고 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권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면 8개예요. 8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있는데 한번 밑에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한번 감을 좀 익히고 가볼까요? 갑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소유권자라면 소유권이 있으면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상상해 볼까요? 소유자면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겠지. 자기가 살아도 되고 임대를 줘도 되고 팔아버려도 되고. 전세권자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전세권자. 갑이 이 건물의 전세권자면 전세 기간 동안 사용과 수익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의 집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은 못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갑이 이 건물의 저당권자라면, 저당권 뭔지 아시나? 저당권. 이 건물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당권자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지는 않거든. 사용하고 수익하진 않아요. 하지만 나한테 돈을 빌려간 이 집주인이 돈 안 갚잖아요. 그럼 이 집을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 저당권자로서 경매로 처분해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내 빌려준 돈을 남들보다 우선 먼저 받아갈 수 있어요. 처분 권능이 있는 거지. 잠깐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저기 내려가서 보시면은 여기 있어. 각주에서 가져왔는데 좀 살짝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잠깐만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소유권을 보세요. 소유권. 자, 물권의 내용은 법에 딱딱 정해져 있어요.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완벽한 지배권, 완전한 물권이에요. 자, 전세권의 내용 303조. 전세권자는 일단 전세금을 걸어야 돼. 전세금을 딱 지급해 놓고 남의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빌려가지고 점유해서 부동산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고 수익한다. 여기까지만요. 용익하는 물건이지. 처분은 기본적으로 못하는 거죠. 물론 여기 뒤에선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남의 부동산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면제를 받아갈 수 있대. 자, 그러려면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거지.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이걸 팔아가지고 경매 처분하는 거죠. 경매 방식으로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배당 절차에 참가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면제를 받아갈 권리.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돈으로 바꾸는 처분 권능이 있는 거죠. 저당권자에게는. 사용하고 수익하진 않지만. 됐어.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볼게요. 물건은 그래요. 물건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채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채권은 좀 여기 지우고, 채권은 물건하고 채권은 딱 보면 감각적으로 그림에 엄청난 차이가 딱 있어요. 이건 물건을 묘사한 그림이잖아요. 이건 채권을 상황을 묘사한 거거든요. 딱 봐요. 뭐가 차이가 있나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제일 큰 차이가, 딱 눈에 띄는 차이가 뭐죠? 사람이 물건 그림에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반대편에는 물건이 있어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개입되어 있지 않아.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행위가 매개되어 있지 않아요. 중간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채권을 얘기할 때 한 사람만 등장했다? 그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4차원입니다. 채권은 무조건 사람 2명 나와야 돼. 채권자, 채무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관계가 채권관계거든요. 채권의 뜻 다시 한번. 채권은 특정인, 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위 청구권이에요. 그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그 청구를 받으면 그 행위를 해야 될 의무를 지닌 자를 채무자라고 해요. 채권자, 채무자. 지금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어떤 행위를 해줘요 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채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채권자고 채무자고.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정관념을 하나 깨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저의 고정관념이기도 했는데, 제가 법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사실은 하지도 않았어. 근데 상상을 해봤지. 제가 법을 배우기 전, 법을 하나도 몰랐던 법알못 시절로 돌아갔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야, 너 채권이 뭐인 것 같아? 채권이 뭐지? 라고 질문을 했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지금은 이미 채권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어느 정도 얘기할 거지만
그때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제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채권요? 채권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받을 권리 아니에요? 돈 받을 권리. 그러면 또 누군가가 그럼 너 채무가 뭐야? 채무요? 그 물론 똑같은 질문 아닌가요? 돈 빌린 사람이 돈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채권 채무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법적 배경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랑? 채권 이러면 돈 생각나지 않습니까? 돈. 근데 잘 봐요. 채권 개념에 돈 얘기 있나?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여기 돈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돈이란 말은 안 써요. 격 떨어지잖아요. 격이 떨어지는 용어는 안 써. 절대로. 돈 이렇게 안 쓰고 돈 얘기를 쓸 때는 이렇게 쓰지. 금전. 근데 금전이란 말도 없어. 개념 속에.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채권은 돈 빌려준 사람이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채권 맞는데 그 개념에 한정되는 그런 좁은 개념이 아닌 거지. 어떤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모조리 다 채권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 속에 채무자가 해야 될 행위 중에는 돈을 줘야 되는 행위도 포함되는 거지. 채권의 한 종류고 부분 집합일 뿐이에요. 돈을 주는 거. 매매 대금을 주고 빌린 돈을 갚고 공사 대금을 주고 그런 채권이 부분 집합으로 들어있을 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채권을 밑에 그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이게 채권인데 이것도 채권이고 이것도 채권이에요.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건물 가지고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 갑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을은 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둘이서 합의가 되었어. 그래서 매매 계약이 성립을 한 거죠. 그런데 아직 모르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실제로 넘어오려면 계약만 가지고 안 돼요. 등기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부에, 저 건물 등기부에 이 사람 이름 밑에 이 사람 이름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 을은 계약만 했지 아직까지 등기 안 했어. 아직까지 등기 안 했음 아직 밑자를 써서 미등기 상태야. 미등기 상태면 얘는 아직 소유자 아니야. 돈 다 줬어도 소유자 아니고요. 건물 넘겨받아서 여기 살고 있어도 소유자 아니에요. 등기 안 했으면. 그러면 아직도 얘가 소유자거든요. 그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네. 하지만 분명히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으니까 뭔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은 법률 관계니까 보호받겠지. 보호받는다 뭐죠? 법에서 보호받는 자의 지위? 권리죠, 권리. 권리가 있긴 있어.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권리가 있지. 그게 바로 뭘까요? 채권이 있는 거예요. 자, 을은 갑이 약속한 대로 당신이 나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거요. 이거. 요 소유권 이전은 해주는 것도 사람의 하나의 행위거든요. 요 행위를 약속대로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행위 청구권을 가지게 된 거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등기소 갑시다. 서류 준비해서 등기소 가서 등기 넘겨줘요. 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있는 거지. 자, 요 개념 잘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채권 개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정인이, 매수인이 특정인 매도인에게 특정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니까 딱 채권이네. 채권인데 가만 봐요, 이거에.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 달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등기소를 가자는 거지. 등기를 해달라는 거야. 소유권 넘겨달라는 거죠. 채권인데 이제 돈 받는 그런 건 아니죠. 반대로 보세요.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매수인 당신은 나한테 대금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건 매수인이 해야 될 을의 행위예요. 대금 지급 행위. 요 행위를 해달라고 갑은 을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겠죠. 이것도 채권이네.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이제 이해하셨는지 질문을 드려볼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저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 누가 채권을 취득하게 되죠? 누가? 정답은 되게 쉽네. 둘 다요. 그림에 나와 있네. 둘 다. 똑같은 질문 해볼까요?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앞뒷면이니까 채권을 뒤집으면 채무가 나오겠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누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 둘 다요. 둘 다 채무자가 되는 거죠.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매수인의 채권을 보면 매수인의 채권은 돈을 달라고 하는 채권이 아니죠. 그쵸? 매도인의 채권은요,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이런 매도인의 채권 같은 것을 이런 말을 써요. 금전채권이란, 금전채권. 자, 채권의 종류 중에 금전채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센스가 있으시면 딱, 금전채권이 있어? 그러면 이것도 있다는 거네. 비금전채권, 여기 있네. 여기다 적을까요? 비금전채권이에요, 얘는. 앞에다 써야 되는데, 비금전채권. 그러니까 채권은 채권인데 돈 달라고 하는 거 말고 다른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채권을 비금전채권 또는 특정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요? 채권에는 꼭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 채권이 아니라 어쨌든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든지 어떤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은 모조리 다 채권인 거예요. 다 채권이고 그 채권에는 이렇게 금전 채권도 있고 비금전 채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도 채무자고 매수인도 채무자가 되는 이 매매 계약을 아까 말씀드렸죠.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채무자이고 매수인은요. 대금 지급 채무자인 거죠. 이게 너무너무 기초거든요. 완전히 기초 중에 센 기초. 그러니까 2단이라고, 2단, 3단이라고 법에 있어서 2는 4, 2, 3은 6. 근데 이런 기초를 모르셔 잘.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를 모르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선생님, 나중에 이제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이렇게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건물이 뭐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어. 계약 체결 이후에. 그러면은 갑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집을 못 주게 된 거잖아. 집이 날아갔으니까. 돈은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게 이제 문제를 따지는 게 위험부담 문제인데 그때 이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이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해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 말을 막 써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 생각에는 채무는 돈을 주는 게 채무거든. 앞만 봐도 매도인은 집을 주고 매수인은 돈을 주는데 매수인을 채무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자꾸 쟤를 채무자라고 부르지?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때 매도인을 채무자로 부르는 이유는 매도인도 채무자고 매수인도 채무자인데 이건 쌍무계약이어서 집이 불나가지고 매도인의 채무가 불능이 되어서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런 거예요. 얘를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불능 스토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얘를 채무자, 얘를 채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사실 좀 언급은 해드릴 테지만 좀 이해가 되셨나? 됐어. 여기까지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리고 물권 채권 요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밑으로 또 진행을 해볼게요. 조금 더 진행을 해서. 그 다음에 권리는 그 작용 방식에 따라서 아까 잠깐 나온 건데 권리는 힘이잖아요. 힘이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네 종류의 권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배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 항변하는 권리, 형성시키는 권리. 이게 저는 제일 처음 제가 법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거든. 다 외워두는 줄 알고 지, 구, 항, 성 이렇게 외웠어요. 지구항성, 지구는 항성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배워가지고 나중에 제가 강사가 돼가지고 그때 제가 공부할 때 배웠던 그 비법을 말씀드렸어. 지구는 항성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틀렸다요.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지구는 항성이 아니라네. 행성이라네요. 행성하고 항성하고 다르대. 어떻게 다르냐?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 태양처럼.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별, 항성에 딸려 있는 별들을 얘기한대요.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구를 항성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됐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냐고 지금. 그게 멋이 중요한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지구 항성. 근데 지금 항변권, 형성권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고 지배권, 청구권. 그 지배권, 청구권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권, 채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물권은 지배하는 권리고 채권은 청구하는 권리지. 자, 지배권이 뭐냐? 권리의 대상,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여기 직접 지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행위가 매개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리자 왜 타인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타인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물건들은 사람과 물권자와 물건의 관계예요.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될 필요가 없어요. 물건을 직접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직접 지배권이거든요. 반면에 청구권은요. 채권은 청구권이잖아.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그 이익을 누리려면, 최종적으로 이익을 누리려면 의무자, 이 다른 특정인이 청구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걸 해줘야 되지. 얘가 이행을 제대로 해줬을 때 특정인 권리자가 이익을 보게 되죠. 만약에 내가 청구했는데 얘가 이행을 안 해. 그러면 불이행을 하면 이 권리자가 아무런 이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가 만족되고 실현이 되려면 채무자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 것. 그래서 채권이 그렇습니다. 채권이 대표적인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항변권은 청구권을 행사해 왔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이행하라 라고 이행을 청구권을 딱 행사했을 때 나 못한다 라고 딱 잡아 떼는 거. 이행 못해. 이행 거절하는 거예요. 요거요. 요거 항변이라 그래요. 자, 법에서 항변의 뜻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항변이 뭐냐? 이행 거절이에요. 그리고 이행을 거절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지. 그 이유에 따라서 항변권의 이름들이 막 여러 가지 있어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변제기 미도로의 항변권, 뭐 온갖 항변권들이 있네. 됐고, 그 다음에 형성권은 핵심 개념이 이거.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인 의사표시요. 반대 개념은 합의. 상대방과의 합의 필요 없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를 형성권이라 하는데 취소권, 배제권, 주인권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형성권이야. 이런 거 할 때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거든.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할 수 있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는 다 지워버리고 다시 조금 더 내려서 자 권리 마지막 분류. 권리는 힘이잖아요. 그 힘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요. 이 힘이 어디까지 미치냐, 어디까지 힘을 부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절대권, 상대권 이렇게 나눠요. 절대권은 권리 행사에서 특정 상대방이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권리가 아닌 거지, 개념 자체가.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전 세상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말로 대세권, 대세적 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권이 그렇습니다. 자, 물권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볼까요? 물권이 뭐죠? 사람이, 물권자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죠. 물건을 지배하는 거지 어떤 특정인하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에 지배권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건이 소유권 아닙니까? 소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제게 별로 없네. 이 책이 제 책이거든요. 제가 증정받았으니까 제 책이지. 그럼 제가 이 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이거 내 책이니까 내 허락 없이 만지지 마요, 보지 마요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절대권이고 상대권은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어. 권리 개념 자체가 누군가에 대한 권리인 거지. 그래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오로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행사하면 안 돼. 그래서 대인권, 어떤 한 사람을 상대로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대인권이라고 하죠. 채권이 그렇습니다. 채권 개념을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채권이 뭐였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렇게 나가 뜻 자체가, 그리고 채무자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채무자인 게 아니에요. 채무자는 특정인이야. 그 사람에게만 뭔가를 청구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청구가 안 통해요. 상대적 권리죠.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어디까지 갔죠? 너무 많이 올렸네요. 여기. 보세요. 채권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매매 계약 했는데 아직 등기 안 했다 그랬어요. 등기를 안 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등기. 미등기면 아직 소유권이 넘어온 건 아니죠. 물권자가 된 건 아니에요. 이건 물권이잖아. 물권은 아까 무슨 권이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권리. 그러니까 갑은 내가 이 집 주인입니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요. 라고 5천만 모든 사람들에게 80억 모든 인구, 외국까지 쓰면 좀 그렇고 5천만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절대적 권리예요. 반면에 계약을 했는데 아직 등기 안 했어.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을은 소유권을 가지지 못했고 저 갑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이 행위, 특정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는 상대권이지. 상대권.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만 할 수 있는 거죠?
요 갑을 상대로만. 요 사람이 채무자거든. 이 사람이 나한테 약속했잖아. 이 건물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딴 사람에게 청구하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요 대금 지급 행위를 청구해야 돼. 오로지 을에게. 을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하면 되나? 안 되지 당연히. 을은 돈이 없네. 잔금 치를 돈이 없네. 그래서 갑에 보니까 이 을에 아버지가 돈이 많아. 부자야. 아버지를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면 되나? 따님이 계약하셨으니까 아버님이 내세요. 안 되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오로지 이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죠. 이런 게. 상대권이라는 거죠. 상대권. 자, 채권을 아무한테나 주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계약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아직 등기 안 했지. 오늘 계약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멋진 집을 샀다고 기분 좋아서 돌아가다가 자, 이 건물을 하나 봤어. 이건 병 소유의 건물이에요. 병이 소유권을 가진 건물인데 딱 보는 순간 이 을이 느낌표, 우와 꽂혔어. 이 건물이 훨씬 더 좋네. 저 건물보다. 괜히 저거 샀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바로 여기서 돈 앞에서 띵동 하고 눌렀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병이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을이 대뜸 권리 행사를 한 거죠. 이 권리를 행사를 여기다 한 거야. 소유권 넘겨달라고 한 거죠. 이 건물 소유권 넘겨달라고. 청구를 이렇게 한 거지. 청구. 소유권 넘겨줘요. 라고 한 거지. 그랬더니 이 병이 뭐라 했을까요? 누구세요? 이렇게 됐겠지? 저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틀린 말은 아니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지. 권리를 가진 자. 자자 붙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넘겨달라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또 뭐예요? 그랬더니 저 방금 계약하고 계약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테. 소유권 넘겨달라고. 자, 그래서 병이 접수했어. 무슨 상황인지. 가꾼. 맛이 가꾼. 여자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맛이 가꾼. 잠깐 기다려봐요. 어디 가지 마시고. 내 소유권 넘겨줄 테니까. 하고 집에 들어가서 소금을 한 바가지 가지 나와가지고 소금을 갖다 얼굴에 뿌려버리는 거지. 이렇게. 미친. 뭐가 왔다고. 꺼져라. 재수없게 아침부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소금 맞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채권을 채무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행사를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채권은 그런 거예요. 채권은 상대적 권리예요. 채권은 오로지 채무자에게만 행사를 해요. 물권은 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채권은 채무자에게. 아시겠어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채권의 상대성을 보셨습니다. 요런 느낌. 그래서 우리 현실을 한번 볼까요? 우리 현실에서 또 잠깐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옛날에 드로잉 인터뷰 할 때도 이거 한번 그렸는데 이렇게 생겼던가? 뭐예요? 메가랜드예요. 메가랜드 주식회사 메가랜드. 얘도 사람이거든요. 법인. 메가랜드하고 여러분들하고 무슨 계약을 맺었다. 계약이 뭘까요? 연회원 계약을 했다. 여러분들이 갑이다. 또는 을이다. 병이다. 많은 회원들이 있겠죠.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은 법률관계니까 여러분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회원으로 등록해서 결제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뭔지 오늘 배운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진 권리는 저 위로,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가진 권리는 여기서 한번 분리해보세요. 재산권일까 비재산권일까? 내용에 따라서 재산권, 비재산권 골라보세요. 비재산권 별로 설명도 안 되는데 비재산권은 경제적 가치하고 관계가 없는 거, 인격권, 명예권, 정조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수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게요. 그 권리는 당연히 재산권이겠지. 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이고 재산권이면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거의 대부분. 물권일까 채권일까? 여러분들이 메가랜드하고 계약을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 권리요. 이 권리. 속성이 뭐 같아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같아요. 특정인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권리 같아요. 뭔지 느끼고 오십니까? 채권이죠. 특정인이 누굴까요? 메가랜드예요. 메가랜드에게 어떤 행위죠? 강의를 제공하는 거지. 저와 같은 강사들하고 계약해가지고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는 이것도 메가랜드의 행위잖아. 그쵸? 이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취득하신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수강권은 채권인 거예요. 수강권이 채권인 걸 처음 아셨을걸? 그리고 특정인, 여러분들이 바로 채권자인 거예요. 채권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채권은 금전 채권일까? 비금전 채권일까? 메가랜드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
비금전 특정 채권을 가진 특정 채권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메가랜드도 여러분들한테 권리가 있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메가랜드는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행위가 뭘까요? 수강료내라는 거지. 강의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그 메가랜드도 채권자가 됐고 아마 이미 결제가 끝났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메가랜드의 채권은 금전 채권이었던 거지.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벌써 채권은 사라진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 그래서 채권이에요. 채권, 재산권 중에 채권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들 수강권은 뭐 어떤 권리일까요? 지배하는 권리예요? 청구하는 권리예요? 항변하는 권리예요? 형성하는 권리예요? 이제 아시겠지? 청구하는 권리죠. 누구에게? 메가랜드에게. 메가랜드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일정한 행위, 강의 제공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 수강권은 절대권이 아닙니다. 상대권입니다. 특정인 메가랜드에 대해서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메가랜드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보니까 옆 학원이 좀 잘 가르친다네. 거기 가서 앉아 계시는 거야. 메가랜드 수강증을 들고 가서. 그래서 오늘 수강증 검사를 한다네, 특별히. 그래서 당당하게 보여줬지, 메가랜드 수강증을. 그러면 또 소금 맞고 쫓겨나게 되겠습니다. 그죠? 엉뚱한 데 가서 행사한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메가랜드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적 권리예요. 대인권이에요. 요게 물권 채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밑바닥에 깔려있는 분하고 그냥 무작정 물권은 뭐고 채권은 뭐고 막 외운 분들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장시간을 들어서 지겨운 분도 계셨겠지만 충분히 이 정도 시간을 써서 좀 밑밥을 깔아줄 필요가 있는 그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잠깐 또 쉬었다가 다음번 얘기, 권리의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